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세월호 인양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과정도 정말 난항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세월호는 우여곡절 끝에 목포 신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세월호는 곳곳이 녹슬고 일부분이 찢겨 나갔지만 형체는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엇보다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또 조타 미숙 등이 겹쳐 침몰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했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만큼 사고 이후에 부실 대응과 그 책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인양을 결정하고 8월 업체가 선정된 뒤에도 크레인 방식으로 인양한다고 했다가 그 제킹 바지선으로 방식을 바꾸는 등 인양 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인양 과정을 둘러싼 의문과 의혹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이 동물뼈로 밝혀지면서 해수부의 섣부른 판단과 발표로 많은 언론이 오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곧 진행될 실종자의 유해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유해를 온전하게 가족 품에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YTN 취재진은 그 세월호 인양 과정 등을 생중계했는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취재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YTN은 헬기까지 동원해서 세월호 인양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하린 기자,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반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날짜별로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다에 3년 동안 잠겨있던 세월호는 양쪽에 제킹 바지선이 들어 올린 뒤에 반 잠수선에 옮기고 그리고 그 반 잠수선이 세월호를 싣고 육지로 항해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인양이 시작된 건 지난달 22일부터입니다. 세월호 밑에 리프팅 빔을 33개 깔고 또 양쪽에서 바지선이 들어 올리는 방식이었죠. 22일 세월호를 1m 정도 들어보는 시험 인양에 성공했는데요. 이 시험 인양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본체가 6,800톤이고 그 안에 화물이 2,000톤 넘게 실려 있었죠. 또 3년 동안 바닷물과 진흙이 차 있어서 무게는 14,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흔히 펄이라고 부르는 진흙에 파묻혀 있었던 만큼 순간적인 하중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시험 인양에 성공하자 바로 본 인양에 들어갔고 그 결과 다음 날 새벽 세월호의 표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얀 세월호가 아닌 누렇게 부식된 세월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시험 인양에 성공한 뒤 해수부는 시간당 3m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호를 수면 위 13m까지 들어 올려서 반 잠수함에 옮기려고 했는데요. 들어 올리다 보니까 와이어와 선체 간격이 좁아지는 간섭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또 배 뒷부분 화물칸 출입문이 걸려서 인양 작업에 차질이 생겼고요. 폭 7.9m, 높이 11m의 출입문, 즉 램프를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네, 이런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24일 오전에는 반 잠수함에 옮기기 위한 목표치 수면 위 13m까지 세월호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반 잠수함으로 세월호를 옮겨야 하는데요. 세월호를 들어 올린 위치와 또 반 잠수함이 기다리고 있는 데에는 3.2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조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즉 맞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 가까이 기다린 뒤에 반 잠수함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반 잠수함 위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건 25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이제 세월호를 육지로 운반해줄 반 잠수함에 올려놓았으니까 이제 임무를 마친 제킹 바지선 2대는 완전히 분리가 됐고요. 반 잠수함의 갑판을 조금씩 올려서 수면이 13m까지만 드러났던 세월호는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완전하게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제 세월호가 육지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바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 신항까지 10.5km 정도인데 이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세월호와 반 잠수함을 단단히 묶는 고박 작업이 필요했고요. 또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배수 작업, 즉 물 빼는 작업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제킹 바지선과 리프팅 빔을 연결했던 이 와이어도 제거해야 했고요. 또 목포 신항에서 육지로 올리기 위해서 반 잠수함에 달려있는 날개탑, 즉 부력 장치 제거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물 빼는 작업, 이 배수 작업을 위해서는 평형수 탱크와 화물칸 부분에 지름 10cm짜리 구멍 32개를 뚫으려고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시험적으로 이 손톱만한 지름 1cm짜리 구멍 4개를 뚫어봤더니 그중 3개에서 기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은 목포 신항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28일 저녁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던 겁니다. 하지만 곧 돼지뼈로 판명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상처만 더 남겼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이 돼지로 추정되는 동물뼈는 계속해서 발견이 됐는데 여전히 왜 동물뼈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재료이거나 아니면 신고되지 않은 동물이 실렸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를 실은 반 잠수함은 목포 신항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 해안선이 복잡한 다도해를 항해해서 지난달 31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도착은 무사히 했는데요. 이제 육상으로 올리는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를 태웠죠. 세월호가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3,000여 톤으로 생각하고 이동 장비를 들여왔는데 실제로 이동 장비를 투입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겁니다. 현재 16,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장비를 더 들여와야 할지 아니면 더 무거운 중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장비로 바꿀지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무게를 측정할 때마다 무게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10,000 초반이었다가 16,000톤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선체조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문제를 좀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와 유가족 대표가 추천해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갖가지 의혹과 미진한 침묵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사의 역할과 활동을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사위는 선체 조사를 직접 할 수 있으나 미수습자 수습 과정과 유류품 수습은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도 점검하는 데 그치는 것인데요. 여전히 해수부가 주도권을 쥐고 조사위는 감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소통도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위는 시급성을 고려해 육상 거치 일정과 상관없이 선체 외부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세월호 선체 육상 거치와 미수습자 수색 등 향후 일정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습자 수습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고 이제 미수습자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죠.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밑에는 33개 빔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거치대라고 할 수 있는 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 사이사이로 이동 장비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동 장비 정확한 명칭은 모듈 트랜스포터죠. 이 한 판을 축이라고 하는데요. 80축씩 6줄, 즉 480축을 들여왔는데 한 축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최대 40톤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480 곱하기 40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안전도나 또 무게 중심 같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게다가 세월호의 무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사실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넣어서 세월호를 들어봤는데 1, 2차 테스트 결과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일부분만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계속한 것이고요. 결국 모듈 트랜스포터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육상에 완전히 거치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겠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해양 전문가와 법조인 등 8명으로 구성이 됐고 기본 6개월에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체조사에는 외국 감정업체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의 감정기관인데요. 세월호 조사 초기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우선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면 초기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청소와 방역입니다. 네, 근데 이 조사 단서가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부터 외국 기관 참여는 이 초기 조사부터 불신을 없애고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조사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검증하고요. 또 외부 충돌설 등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정기관의 참여 기간도 선체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류품 분석 작업도 중요하겠죠. 지금 선체에서 쏟아진 진흙에서 휴대폰과 가방 등 유류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닷물 속에 3년이나 잠겨있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노력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반도체가 바닷물에 완전히 부식됐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반도체 제조사의 협조를 구해서 휴대전화 상태를 서둘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류품들은 현재 진흙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만큼 많이 손상됐는데요. 해수부는 유류품을 건조시켜서 누구의 것인지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합리적인 수색 방식을 통해서 이 9명의 미수습자들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죠. 네,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과정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하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이 이제 뉴스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단 이제 뉴스 채널을 시청자 의견을 주셨을 때 그 내용들이 뉴스 채널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었고요. 다양한 장르의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먼저 1차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들도 시청자 위원 의견들 나왔던 것들을 전체 종합을 해서 큰 카테고리화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나누든지 어떤 방법적인 그 방법을 써서 그렇게 나누어서 방송을 좀 더 의견을 시청자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하는 방법들을 채택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래서 이번에는 재미있는 낱말풀이에 대한 시청평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낱말이나 또는 자주 쓰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말을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그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 어원과 변천사를 또 설명함으로써 우리말 지키기에 일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장수할 수 있고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려면 시청자들이 단어의 어원과 뜻을 제대로 알고 또는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시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낱말이나 표현을 선택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낱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성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맞춤법을 틀리게 사용하거나 잘못 인용하는 낱말들로 구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피하다 그러는데 창피, 그다음에 실갱이가 아니라 실랑이, 이런 그 자칫 잘못 쓰기 쉬운 단어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주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제 그 몰고 간 그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YTN에서도 열심히 했고 하지만 과연 진짜 충분했는가? 여기에는 뭐 YTN뿐만 아니라 뭐 어느 언론사도 그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이었죠. 그때 그 YTN 기자 6명이 해직됐는데 아직 이제 복직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직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YTN 기자협회에서도 이제 뭐 복직을
청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복직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경영진에서도 이런 데 대한 뭐 좀 액션이 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정치 환경이 변하니까 시류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복직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아냥을 감내하고라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문제 또는 안보 문제 또 중국 문제 이런 그 정말 전문성 있는 분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설픈 그 정치평론가나 군사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자료 긁어가지고 모아서 그런 수준에서 논평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전문가, 중국 문제면 중국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누구도 뭐 감히 뭐라고 대꾸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 있는, 물론 YTN이 매 시간 뉴스를 하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이 우리 나라의 국익과 또는 운명에 관련된 그런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는 그런 분들 좀 섭외해서 중량감 있게 권위 있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YTN이 선도적으로 다른 어떤 방송사도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자료 보니까 공정성 부분에서는 꽤 오래도록 1위 부분을 달리고 있는데 YTN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기는 좀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YTN의 비전이나 미래가 과연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변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신뢰도 1위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그 방송사에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이제 좀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시대에는. 그리고 권력이나 기득권, 뭐 이런 정권에 대한 아까 이제 감시견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좀 자기 성찰적인 태도들을 갖는 것, 이런 등등이 시청자들에게 좀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방송사로서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YTN의 입장이 정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이라는 느낌을 저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고 어떠한 뉴스 채널로서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심심하다는 느낌? 뭔가 이게 좀 톡 쏘는 좀 사이다 같은, 사실 그런 것이 조금 오히려 좀 너무 없어서 좀 심심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 모든 것이 그러한 어떠한 조금 톡 쏘는 맛을 가미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한 프로 정도, 예전에는 제가 또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그 돌발 영상 같은 그런 코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사 고발적인, 그 시청자들이 그걸 봤을 때 좀 속이 후련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과 함께 이런 건 좀 속이 후련하다. 좀 그러한 프로그램이 한 코너라도 좀 있었으면. 시청자들의 감성적인 부분하고도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거의 이제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었다면 감성적인 것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면이 이제 뉴스의 재미를 더한다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 좀 우려되는 거는 경계를 조금 넘게 되면 이제 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그 본연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조금 구별이 돼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된 적도 있고, 그리고 사실 보도만이 아니라 추론 예측이 이렇게 포함되기도 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차별성이 없어요. 이 기사가 저때 나오고, 예? 소수자의 목소리,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의 목소리를 왜 안 내놓냐라고 하는 것은 뉴스별로 이 뉴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24시간이지 너무 획일화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뉴스 프로그램의 다양한 그 장점이 뉴스를 갖고 사회를 진단하고 사회를 고발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다양한 뭐 YTN24, 대한민국 아침 뉴스, 뉴스타워, 정찬배, 뉴스톡, 뉴스엔이 이거 말만 달라요. 이런 것들 조금 좀 이렇게 과연 누구를 위한 뉴스인가라는 걸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 또 김정남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외래어가 사용된 자막이나 알아보기 힘들게 제작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이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사안과 관련해 출연자 대담 도중 자막으로 원맨 플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독자 행동, 단독 행동 등 대체 가능한 말들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가 사용된 점이 아쉬웠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래어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신동욱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는 자막에서 신 씨가 사람만이 접견이라고 말한 내용에 사만이라고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좋은 뉴스 코너에서 부산국제고 학생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영국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당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 인터뷰하며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일부 참고 자료에서 글자를 확대하다가 글자체가 깨져서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철수 후보의 발언 자막에서 화면 속 글과 자막이 겹쳐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막색을 달리해주거나 자막 박스를 만들어 제시해줘야 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우리 언론 국제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4월 7일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의제로 북핵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및 한국을 타겟으로 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담이 우리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회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보도와 인상 비평 같은 코멘트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YTN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예상되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 미국 측은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만 중국 측 전략이나 입장은 매우 적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오히려 노련한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읽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인상 비평에 그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협상에서 왜 노련한지, 역공에 해당되는 협상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코멘트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 보여준 일련의 즉각적 보복 조치를 보았을 때 노련하기보다는 힘에 의한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성급하다고 직설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CNN이나 뉴욕타임즈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양측의 기존 입장, 예상되는 협상 전략, 과거 미중 정상의 발언, 협상에 따른 예상 후속 조치 등이 회담 관련 후속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 및 결과를 예측하고 국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국제 보도의 문제점인 사건 위주의 단발성 보도, 과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점, 전문가 정보원의 부재, 미국의 보도를 받아쓰는 점 등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타 국제 뉴스에 비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해설, 과거 기사 데이터 활용이 모두 부재하다는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팩트체크의 문제와 공신력 있는 정보원의 확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제 뉴스 보도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유수의 방송 언론이 미국 UCLA 교수 데니스 홍의 만우절 장난 기사를 사실로 오인하여 보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우절 장난에 일부 언론이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실제 정보원과 확인하지 않은 점은 국제 보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제 보도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보강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